스위스의 한 군사경제학자인 마르쿠스 코이프 박사는 한 인터뷰에서 군사정보 집계치를 근거로 러시아가 지금까지 전차 3,000대를 포함해 장비 1만 6천 대 이상을 잃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러시아가 연간 300대에서 500대의 전차를 생산할 수 있다지만 하루 4대 이상씩 잃는다면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서방은 무기를 계속 생산하며 우크라이나를 지원한다. 올해 말부터 내년 초 사이 힘의 균형이 서서히 바뀔 것이다 라고 전망했습니다. 러시아 BMP-2 장갑차는 안내를 받고 이동했지만 대전차 지뢰가 폭발하며 화염에 휩싸입니다. 러시아 병사들은 재빨리 몸을 피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주변에는 이미 파괴된 기갑 차량이 3대가 더 있습니다. 앞서 이야기한 군사 경제학자의 이야기를 방증하는 듯 러시아 전쟁의 현실을 말해주는 한 단면입니다. 러시아는 우방국 특히 북한의 무기 지원에도 전력에 큰 보탬이 되지 못할 것이라고 분석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무기가 빠른 속도로 소진되고 있는 현실을 감당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영상에서도 봤던 것처럼 현재 우크라이나 전장에서는 장갑차의 쓰임이 많아졌습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모두 전차가 부족해졌기도 하지만 그 자리를 대신 채운 장갑차들이 생각 이상의 성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장갑차가 훌륭한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주로 우크라이나에 지원된 현대적인 서방의 장갑차들이 좋은 평가를 받고 있었습니다. 특히 우크라이나군 47기가 몇 안의 브래들리 장갑차는 많은 일화들을 남기면서 유명세를 타고 있습니다. 브래들리를 공여한 미 육군에서도 우크라이나가 브래들리를 활용하는 기술의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어떻게 운용하는지 데이터를 받아가려고 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브래들리는 러시아 장갑차들을 벌집으로 만들고 전차에 대적하며 기대 이상의 활약을 보여주었습니다. 반면 러시아 장갑차들은 이미 현대화에 뒤처진 상태였습니다. 대전차 지뢰는 물론이고 단순한 기관포 사격에도 쉽게 무력화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최근 전장에서 보여주는 실제 성능은 당연히 무기를 도입하려고 하는 국가들에게 많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러시아 장갑차가 브래들리의 종이장처럼 찢겨나가긴 했지만 브래들리 역시 현대적인 최신 장갑차 트렌드에 비하면 조금 뒤떨어진다고 평가받는 무기 체계입니다. 미국이 과감하게 브래들리를 우크라이나에 몰아줄 수 있었던 이유죠. 최근 무기 시장에서는 방산 강국들의 최신형 장갑차가 선보여지고 있습니다. 한국의 대표 주자는 한화의 레드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말 호주와 레드백 장갑차 129대를 3조 1649억 원에 공급하는 계약을 맺으며 한층 주가를 높이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레드백의 성능이 어느 정도이기에 관심을 한몸에 받고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레드백이 미국의 장갑차 브래들리와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의 차이가 있는지 단적인 예시가 있습니다. 가장 확연하게 차이를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주포의 성능입니다. 브래들리에는 대전차 미사일을 발사하는 기능이 있는데 레드백의 원형이 되는 K-21에는 해당 기능이 없는 것을 지적하기도 하는데요. 브래들리가 그 대전차 미사일을 이용해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 전차를 잡아내는 활약까지 선보이자 더욱 비교가 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는 것이 이었죠. 브래들리의 주포는 고작 25mm였습니다. 이는 브래들리는 대전차 미사일이 없었다면 전차를 만날 경우 바로 도망쳐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관포를 사용해서 전차를 잡은 경우들이 있기는 하지만 매우 운이 좋았던 특이한 케이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25mm 기관포로는 전차와 마주쳐서 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반면 K-21과 이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레드백은 주포가 40mm 기관포입니다. 그리고 이 기관포를 이용해서 무려 전차전 전용 포탄인 날개 안정 분리 철갑탄을 쏠 수도 있습니다. 애초부터 전차전을 상정하고 만들어진 주포를 달고 있는 것입니다. 이 주포만 가지고도 전차를 때려잡을 수도 있는데 레드백의 경우는 여기에다 스파이크 대전차 미사일도 추가로 달고 있어 더더욱 강력합니다. 브래들리와 비교했을 때 화력 측면에서만 해도 이만큼의 격차가 나는 것입니다. 레드백은 K-21 장갑차를 기반으로 호주 수출을 위해 개량된 모델로 워낙에 잘 만들어진 덕에 호주 수출이 성사된 뒤로도 여러 국가들이 군침을 흘리는 무기입니다. 최근 루마니아에서 K9 도입 후 레드백에도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하죠. 앞서 잠깐 언급했던 것과 같이 레드백은 호주 사업에서 독일의 최신 장갑차 링스와 보란듯이 경쟁에 선정되었습니다. 그동안 레드백의 성능은 인정하지만 시장에서는 그닥이라는 평가를 했던 일부 시각들의 변화를 줄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레드백을 선정했던 호주가 가장 강한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한국이 독일보다 나은 장갑차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다양한 성능 평가를 통해 한국이 직접 확인시켜주자 호주는 태도를 완전히 바꿨습니다. 레드백은 호주에서 현지 생산되는 조건으로 한국과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작년 12월 사업자 선정이 이루어진 이후에 호주는 곧바로 현지 생산 공장을 건축하는 일정을 앞당겼습니다. 원래 계획대로라면 올해 10월 완공될 예정이었던 일정을 8월까지 완공되도록 하며 진심임을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또 막상 삽을 뜨고 난 후 더 의욕적인 모습을 보였고 그 일정보다도 2개월 더 빠르게 공사를 마쳐버렸습니다. 최초 일정에서 총 4개월을 앞당겼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 6월 26일 건설을 담당한 회사의 SNS에 생산 공장이 완공됐다는 소식이 전해졌고 이를 전해들은 사람들은 호주가 이렇게까지 태도를 바꾼 것에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공장 부지에는 생산 라인과 테스트 시설이 완비되어 있었고 주변의 넓은 평야는 완성된 장갑차가 성능을 뽐내는 데에 모자람이 없어 보였습니다. 우리 한국은 국토의 약 70% 이상이 산지로 형성되어 지형의 제약을 많이 받기 때문에 호주의 넓은 지형은 매우 효율적으로 보였습니다. 호주 현지 공장은 곧바로 생산을 위해 대규모 채용에 돌입했습니다. 이에 호주 현지에서는 얼마 지나지 않으면 양산 레드백 실물을 볼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발맞춰서 한국도 개발 속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호주에 납품되는 사양의 레드백 외에도 호주에서의 실적과 데이터를 바탕으로 레드백의 개량형을 만들고 추가적인 수출을 꾀하고 있죠. 지난 6월 제주도에서는 대한민국 국방산업발전대전 일렉스 코리아가 개최되었습니다. 여기에서 발표된 레드백의 개발 방향성을 살펴보면 왜 많은 나라들이 더욱 관심을 가지게 됐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레드백의 최초 설계에는 호주가 요구한 레벨 4 지뢰 방어 능력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죠. 보병 전투차인 레드백은 기본적으로 바닥이 평평하지만 지뢰 방어에 유리한 구조는 V자 하부 구조를 지녀야 하기 때문에 태생적인 한계가 어느 정도 있었습니다. 한화는 이를 극복하기 위해 지뢰 방어 차량 기술력으로 유명한 이스라엘의 플라산사와 협업했는데요. 그 과정에서 K9 차체를 이용한 폭파 테스트를 진행하기도 했죠. 이 실험에서 한화는 차체에 대전차 지뢰와 동일한 실물 화약을 집어넣고 폭파시키는 테스트를 여러 차례 진행했었습니다. 이를 통해 얻은 데이터로 K9 K10은 물론이고 레드백 역시 한 차례 성능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었습니다. 세라믹과 고경도강, 경량 복합재를 사용해 장갑재 성능 자체를 올려서 평평한 바닥으로 보병 수송 능력을 유지하면서도 지뢰 방어 능력을 크게 높였던 것입니다. 덕분에 레드백은 사방팔방에서 대전차 지뢰가 터지는 상황에서도 포화를 뚫고 나와 병력을 안전하게 수송하고 화력을 쏟아부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약간의 변수도 생겼습니다. 장갑재 소재를 구하면서 국산화율이 약간 떨어졌다는 것이었죠. 이에 한화는 이번에 레드백의 성능을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하면서도 국산 기술로 대체하는 방안을 우선 제시했습니다. 한화가 레드백 EX라고 이름 붙인 이 개량판 레드백은 국산화율을 높여서 반대로 수출 시장에서의 메리트를 노리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어느 나라든 국산화율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기 마련입니다. 타국 기술이 많이 섞이면 섞일수록 수출하기가 점점 까다로워지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국산화율을 높인 레드백 EX는 수출 시장뿐만 아니라 국군 내에서도 반응이 좋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전장에서 브래들리 장갑차가 보여준 활약상만 보더라도 현대적인 장갑차의 필요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레드백 EX가 개발된 후에도 구입을 희망하는 국가에 따라서 여러 가지 파생형으로 분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포탑의 경우는 떼어다가 한화의 자체 개발 장갑차 플랫폼인 타이곤과 결합할 계획이 있다고 합니다. 타이곤의 경우 V자 하부 구조를 채용해서 수송 능력보다 지뢰 방호 성능에 더 집중한 타입의 기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한국에서는 K11에 밀려났지만 이미 멀리 중동의 사우디에서는 이미 러브콜을 받고 있는 장갑차입니다. 레드백 EX의 강력한 포탑을 여기에 통합하면 사우디아라비아에게는 더 없는 선택지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포탑의 무인화 역시 고려되고 있습니다. 한화는 이 버전의 타이곤을 타이곤 EX로 부르고 있죠. 그 다음은 K11을 개량하는 방안으로의 경우는 레드백 EX를 직접적으로 계승하는 기종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건 라트비아 수출을 노리고 만들어지는 것인데요. 호주 수출에 성공한 AS21 레드백 장갑차보다 저렴한 K21 수출형과 K21 개조형 경전차 KMPF를 패키지로 판매할 전략인데요. 라트비아는 2028년까지 노후한 영국산 구형 궤도형 장갑차 CVRT를 대체할 장갑차를 찾고 있습니다. 도입 규모는 약 100대로 사업 규모가 4조 원에 달하는 사업입니다. K11에는 탑재되어 있으나
라트비아 환경에선 필요 없는 자주도와 기능을 제거하고 대전차 미사일 발사 기능을 통합하는 방향성으로 어렵지 않은 개조를 거쳐서 만들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또한 국산화하면서 차체는 이제 K9 기반이 아닌 신형 플랫폼이라 불러도 좋을 정도로 크게 변화를 가져올 전망입니다. 이를 기반으로 운전 시스템과 포탑을 완전 무인화해서 차세대 유무인 복합 보병 전투차를 개발하는 방향성도 하나는 제시하고 있습니다. 레드백이 호주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주목을 받고 있는 시점에 이 기회를 살려 레드백을 여러 방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한국 방산은 계속되는 전쟁과 국제 정세 불안 등으로 방산에 대한 중요도가 높아지는 만큼 더욱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레드백이 더 나아가 브래들리를 뛰어넘는 최고의 장갑차로 거듭나길 기대합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